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모두가 두려움 속에 멈춰섰던 그 밤, 우리를 지켜낸 건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였고요. 여기에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너질 뻔한 헌정 질서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민 주권과 헌법 수호 의지가 승리한 1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 이슈 톡톡에서는요,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 문턱을 못 넘고 전전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 짚어봅니다.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 진단과 함께 해결책도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입에 올리기조차 부담스러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퇴직인데요. 희망하지 않는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내 일과 내 삶을 지킬 수 있을지 세모정 톡톡상담소 직장인 생존백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면서 3,990원대 회복했는데요. 오늘 장에선 코스피 4,000선 안착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늘 4,000피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강했었는데 훈풍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현재 1% 넘는 오름세로 4,03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2,23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3,748억 원 차작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5,728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종목 중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만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일제히 강세입니다. 특히 원전 대표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폭이 가장 큰데요. 3% 가까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 코스닥 지수는 며칠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코스닥 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힘이 점차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 전환이 되면서 약보합입니다. 92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코스피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1,08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152억 원 매도 5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873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상위 10개 기업, 지금 9개 기업이 일제히 하락합니다. 특히 HLB와 펩트론이 4%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건설주들이 상승합니다. 우선 홍라이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예. 또 김희탁 신임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산업 정상화 등 국토부 주요 정책 방향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외환 시장 동향 살펴볼까요? 네, 오늘 우선 환율이 1,468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국면입니다. 1,470원 기록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입니다. 현재 유로화가 1,711원, 엔화 환율 944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뉴스 이어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디에 가장 집중해서 쓰이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한 8% 넘게 늘어났어요. 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어제가 이제 12월 2일이잖아요. 네. 법정 시한에 처리된 게 5년 만입니다. 아하, 그렇죠. 역대 최대 규모고요. 정부 원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게 큰 특징적입니다. 네. 크게 보면 뭐 법인세, 윤석열 정부 당시 인하했던 법인세율 전 구간에 걸쳐서 1%포인트씩 인상하는 법안이 일단 여당 주도로 처리가 됐고요. 예. 또 배당소득세, 이거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아하.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상 배당받게 되면 그동안은 다른 소득과 합산했습니다. 네, 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분리합니다. 3년간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네. 세율도 낮아집니다. 최고 세율이 한 45% 이상 매겨져 왔는데 네. 배당 금액에 따라 14에서 최대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네. 여기다 교육세가 올라요. 예. 아마 이제 금융보험사의 경우에는 1조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교육세도 0.5%포인트 추가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보면 야당의 요구로 인공지능 관련 예산 또 대통령실 운영비 일부가 깎았습니다. 네. 근데 1조 원대 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제 국정 핵심 과제 예산은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부안은 유지하되 여야가 서로 필요한 예산 일부를 챙기는 절충한 예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OECD가 이 한국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내년에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작 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소폭 낮춘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제 2026년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도 네.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2.1%로 소폭 낮췄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내수 회복은 기대가 되는데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근데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예. 2.1%의 전망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내년 전망치 1.8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외 리스크들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건데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속의 관세 협상, 또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반도체만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다른 분야로 고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물가 전망은 내년 이제 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마 이제 1.8% 내외. 한 2%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결국 무슨 얘기냐? 한국 경제가 이제 회복에 되는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를 높이기에는 대외 리스크 부담 요인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즘 뭐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도 가장 뜨거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인데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이 이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어떤 근거에서 나온 평가일까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한국이 쿠팡 못 끊습니다. 아하하. 이게 그런 의미로. 오픈 현실을 JP 모건이 꼬집고 있는데요. 예. 괘씸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로켓 배송, 새벽 배송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하. 거의 온 국민이 다 쓰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독점적 지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건데요. 네. 이 보고서 때문에 한국인들 쿠팡 못 끊는다라는 보고서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가 예. 전날 5% 빠졌는데 네. 오늘 새벽에 강보합세로 반전했습니다. 아하하. 한국 소비자 단체는 이제 창업주 김범석 의장 나와서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마련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두문불출 그러니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더 화난한 건 이게 쿠팡이 사실은 미국 회사입니다. 네. 네. 미국의 쿠팡 인터내셔널의 100% 자회사고 김범석 의장도 미국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총수 지정까지 피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쿠팡의 이제 배송 기사들 과로사 그다음에 물류센터의 화재 이럴 네. 때마다 네. 사실은 이제 국회 불러들였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쿠팡이 공들이고 있는 건 뭐냐? 정부 출신 그리고 국회 출신 대관 업무를 하는 로비입니다. 올해만 무려 18명의 정부 측 국회 출신 뭐 변호사 영입을 했는데요. 네.
이러는 사이에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쿠팡 주식 팔아서 5천억 원 가량을 현금화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번 사고를 이제 정부 당국에 신고하기 직전 전 현직 쿠팡 임직원들 네. 또 수십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서 그렇죠. 수익을 챙겼는데 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거든요. 네. 이게 아마 앞으로 내부자 거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뭐 빠른 시일 안에 좀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할 테고요. 이 문제가 근데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우리 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렇게 시작되거나 하면 주변 이렇게 전세 매물이 급증하면서 전세값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매물이 늘어도 전세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물량의 장사 없다. 대부분 이게 맞았어요. 네. 대단지 아파트가 한꺼번에 입주한다. 음. 전세 매물이 급증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입주가 본인이 반드시 입주해야 돼요. 아, 그렇죠. 전세 물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서울 송파구 등에서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여기에서 한 4,500가구 단지 와, 네. 이상의 입주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석 달 새 송파구 아파트 전세값은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오름폭이 컸습니다. 예. 왜 그럴까? 만성적인 전세 공급 부족이에요. 그다음에 신축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 새 아파트 살고 싶다 나도. 네. 워낙에 이제 이 선호도가 높은 데다가 그런 사이에 이제 매물은 늘어나도 가격은 좀 낮추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입주 물량이 늘어도 전세 가격 하락이라는 기존 공식이 깨질 만큼 네. 이제 지금 서울 전세 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공급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 네. 갈수록 네. 자, 다음 최근에 이 PC나 노트북 제조업체들이 신제품 출시 일정을 잇따라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PC 노트북 가격 오를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이제 AI 인공지능용 이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아, 일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뭐 PC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 디램이 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PC 업체, 노트북 제조업체 원가 부담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저 수요가 판매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신제품 출시 일정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사양을 좀 낮추는 거. 아, 오히려 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검토하고 있는 이례적인 사양인데요. 네. 이게 이른바 이제 챗GPT 나비 효과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만드는 회사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네. 그 3사가 모두 다 이게 돈 되는 인공지능용 서버용 메모리만 만들자 보니 범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빠지고 있고요. 이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당분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걸 PC라든가 노트북 수요가 있다. 기존 제품을 빨리 사는 게 오히려 아하. 같은 값을 주고도 예. 더 고가의 사양을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이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이 심했었는데 이제 D램 품귀네요. 맞습니다. 자, 연말을 앞두고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4번째 인상에 나선 업체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가격 인상이 계속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월급도 4번쯤 1년에 4번쯤 좀 올라봤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듣기 좋은 소식이네요. 일부 명품 업체들이 네. 올해 벌써 4번 인상했는데요. 올해 2월에 인상했고요. 네. 5월에 인상했고 9월 인상했습니다. 아. 또 12월에 또 인상했습니다. 분기마다. 네. 네. 그래도 잘 팔려. 예. 이게 이 해외 명품 업체 C사인데요. 이번에 하이 주얼리 가격을 5%가량 올려서 5억대 제품이 네. 2, 3천만 원씩 비싸졌어요. 아, 5억에서 시작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 유독 명품 업체들이 왜 이렇게 가격 인상이 반복되고 있느냐. 네. 물론 이들 업체들은 어떤 가격 인상이라는 자체가 브랜드의 어떤 가치, 희소성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가격 올리기 전에 이제 오픈런이라고 하죠. 아하, 그렇죠. 품절 마케팅하는 것처럼 예. 이런 이 창출 효과가 분명히 있고 두 번에는 실제로 이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네. 이제 뭐 석유 수입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기름값 오르는 것처럼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시장이 유독 명품에 대해서 애착이 강해요. 예. 중국과 한국 거의 뭐 명품 소비로는 세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네. 좀 이 명품 소비가 좀 많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오히려 더 몰려서 맞습니다. 사게 되는. 자, 그러다 보니 1년에 4번 가격 오른다. 단 이거는 일반적인 만일 가공식품이거나 네. 이러면 여기는 언론이 지탄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겠죠. 알죠? 정부까지 여기다 들여다볼 텐데 네. 이게 외국 명품 업체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 많은 분들께서 이인철 소장님 감기 걸리신 것 같다고 걱정하시면서 쾌차하시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작업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파를 크게 받고 있는 곳 바로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창원 쪽으로 문경세저 터널 부근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장현 터널 부근부터 답답한 흐름인데요. 5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 부근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대로 상황인데요.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 쪽으로는 전차로가 막혀 있고요.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근 교통이 혼잡하다는 점 염두에 두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고에 숨이 가빠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응급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해도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병원을 떠돌게 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뜨거운 논란인데요.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요. 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본질과 또 해법은 무엇인지 순천향대 부천병원 노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모시고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센터장으로 계시잖아요. 네. 권역응급센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곳인지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 응급센터에 3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네. 제일 아래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주로 중증 환자를 담당하고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재난 대응이라든지 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응급의료기관과는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받는 어떤 환자, 응급 환자도 좀 다를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네. 경증 환자를 위주로 받게 되고요. 하고, 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종 치료를 필요로 하는 뭐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 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주로 오게 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그 중간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의학과 교수시면서 권역응급센터장이시기도 하니까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가장 겪는 큰 고충은 뭘까요? 사실 한 10년 전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한 20년 전만 해도 네. 응급실 과밀화가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밀려 들어오는 환자가 너무 많고 네. 경증 환자, 중증 환자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는데 예. 제가 한 20여 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배후 진료가 부족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배후 진료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예를 들어서 복통으로 내원을 했을 때 네. 어떤 환자는 그냥 설사하고 열이 좀 나서 그것만 해결하고 갈 수가 있지만 어떤 네. 환자는 복통으로 왔는데 CT를 찍어보니까 복막염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은 결국은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또 환자가 안 좋을 경우에는 중환자실에도 입원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배후 진료, 응급실 뒤에 예. 진료를 맡아야 되는 의료진이 그리고 여러 뭐 중환자실이나 이런 것들이 권역센터에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1차로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증상에 대한 치료를 넘어선 네. 배후 진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뭐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셨을 것 같은데 좀 몇 가지 사건 짚어보면 지난달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이 응급실 뺑뺑이 끝에 14차례나 병원 수용을 거절당하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고요. 또 역시나 지난달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60대 여성분이 1시간 40분 동안 병원 25곳에 30번 문의 끝에 결국에 병원 도착했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응급센터장으로서 좀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의사라고 말하면 사실 먼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는 한 시민이거든요. 예. 저는 응급센터장으로서 이런 위급한 환자가 안 좋아졌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좀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네. 병원이 왜 안 받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형성될 때는 사실 좀 속상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게 개별 병원이 받고 싶지 않아서 의사가 뭐 의지가 부족해서 편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러면 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서 좀 가장 취약한 환자군이 따로 있을까요? 네, 취약한 환자군이 있는 것은 이제 여러 논문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우선은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고령 환자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두부 손상이나 아니면 대량 출혈이 있을 수 있는 중증 외상 환자. 중증.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산의 그 경련했던 소아 환자처럼 네. 본인의 증상을 호소할 수 없는 어린 소아이거나 예. 아니면 의식이 없는 환자 이런 환자들은 중증도 분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그 응급의료 시스템에서 취약한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좀 전에 이 시스템의 문제를 좀 지적하셨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조금 여쭤볼게요. 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가 골든타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뺑뺑이가 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 어떤 부분이 잘못돼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최종 치료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덜컥 받았다가는 오히려 환자가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당장 뭐 머리 그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미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거나 네. 그래서 수술방이 나지 않고 중환자실이 나지 않는 상태. 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환자가 무턱대고 오게 되거나 하면 이미 그 환자는 여기서 한번 걸렸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네. 훨씬 걸리고 예. 말씀하신 골든타임을 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하나는 구급대에서 실시간으로 어느 병원에 어떤 자원이 남는지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의사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공포가 좀 심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건이 있은 이후로 예. 서학과 전공의 지원 자체가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처럼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 응급실을 떠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어느 의료기관에 뭐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료 취약 지역이나 뭐 야간이나 주말 같은 이런 특정 시간대에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세분화돼 있고 분절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내과만 해도 옛날에는 그냥 내과 의사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내분비 내과 의사 따로 있고 소화기 내과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런 말씀하신 지방이나 중소도시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그 모든 과의 전공 과목을 그 전공하는 의사들을 다 고용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선 더욱더 취약지에는 당연히 그런 환자를 받기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이렇게 수치로 뭐 얘기를 한다거나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나 이게 좀 차이가 날까요? 지역별로 혹은 뭐 시간대별로 더 몰리는 때가 이렇게 특별히 있는 건가요? 응급실은 네. 그 고전적으로
주말 야간 때 가장 환자가 많고요. 공휴일에 환자가 많고, 예.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사실 그러니까 낮 시간 정기 시간이라고 하면 8시부터 한 5시 네. 이 정도까지는 모든 자원이 응급실에 다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다 네. 응급실도 그렇고 병원에도 모든 직원이 다 출근을 해서 일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주말에는 확실히 그게 그 인력이 확 줄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24시간 당직을 돌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도 본인 병원 간호사 뇌출혈도 수술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지방 도서지역으로 가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센터장으로 계신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센터 같은 경우에는 응급 환자가 찾아오면은 뭐 무조건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의료진이 생각하는 응급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응급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저희는 생명이 중하냐 안 중하냐 이런 걸로 이제 위급도와 중증도를 따지게 되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우리 아기가 지금 열난 지 2시간이나 돼서 39도가 넘는데 응급 네. 아니냐? 예. 응급은 맞지만 그렇게 중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2016년도부터 우리나라 전국 응급의료 기관에서 그 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도구라는 케이타스라고 소위 불리는 네. 그런 분류도구를 사용해서요. 예. 제일 중증도가 높은 케이타스 레벨 1 환자를 제일 먼저 응급실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예. 그리고 순서대로 그러니까 도착하는 순서가 아니라 네, 위급도와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를 한꺼번에 다 받으면 좋지만 의사 수도 병상 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좀 어렵습니다. 이 기준 레벨 1부터 지금 5단계로 이게 분류가 네. 되는 것 같고요. 1단계가 가장 좀 위급한 네.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뭐 크게 이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것은 그 이미 공인된 이제 여러 이제 단계를 통해서 환자의 주증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혈압이나 맥박수, 호흡수 이런 걸로 다 과학적으로 저희가 미리 분류를 해놨고요. 한 네. 170여 개 되는 중증 그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예를 들면 복통, 흉통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분류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한 케이타스 레벨 4 정도로 저희가 됩니다.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케이타스 레벨 1이고요. 가장 심각한. 예, 그렇죠. 내가 칼에 베어서 피가 지금 많이 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한 케이타스 레벨 4 정도로 저희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도착을 했을 때 의사가 그냥 뭐 주관적인 어떤 평가를 내려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앞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응급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좀 크게 어떤 빈틈이 있는 부분 구체적으로 좀 어디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말을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참 싫어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병원 앞에서 그 구급대에서 그리고 응급실에서 요 관계만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전달체계가 붕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배후 진료가 너무 취약해졌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그러니까 흔히 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받아서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네네. 병원으로 전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것도 사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것을 뭐 예를 들면 소아 경련 환자다. 그럼 저희 병원만 해도 당장 소아 신경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 그 교수님이 1년 365일 계속 당직을 설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응급실에서 1차 진료를 한다고 해도 이후에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보낼 때 사실 그 뒤는 아무도 그 뒤에 그 혼란이나 곤란한 상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받아서 경련은 일단 멈췄어요. 네. 그렇지만 얘가 계속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할 병원을 찾는데 모든 의료진의 자원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전원을 갈 때도 안전하게 전원을 가는 경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지금 모바일 ICU라고 그래서 뭐 이송하는 구급차, 네, 네. 중환 구급차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책임을 지고 이송을 하는 공공 시스템 하에서의 병원 간 전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전달체계 전체로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얘기할 때 또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이 아무래도 응급센터 종사자들의 이런 극심한 피로 누적, 그로 인한 잦은 이탈이거든요. 이런 인력난의 주요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환자가 경증부터 중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오고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담당직을 서야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 환경이 힘들다는 것도 있고요. 또 보상이나 처우 같은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사도 물론이지만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저희가 코로나 때도 정말 마스크 하나 쓰면서 제일 그 최전선에서 이걸 지켰는데 네. 그런 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별로 많이 이해가 되지 않고 비난이 먼저 쏟아지는 편이라서 그런 네. 심리적인 것도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소송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 있고 또한 최근에는 그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위협에 언제든지 노출돼 있어서 사실은 요즘 뭐 누구는 혹자들은 뭐 MZ 세대들은 힘든 거 하기 싫어한다. 근데 그거는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힘들고 위험하고 수가도 낮고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아시는 것처럼 산부인과, 소아과, 뭐 흉부외과, 마찬가지 응급의학과까지 기피하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치료 결과 이렇게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 의협은 이런 입장이거든요. 의료진에게 이렇게 형사 책임 묻는 일이 많은가 보네요. 네, 그 여러 그 기사나 이런 데서도 보셨겠지만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 책임이 물어진다고 해도 민사까지만 가지 우리나라처럼 형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한 의도로 당연히 의료를 행했는데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민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것까지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냥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하나는 민사적인 것도 그런데요. 이거는 뭐 공적 보상 체계나 이런 걸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회에서는 관련해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이 통과가 돼 가지고요. 내년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방지법 요지는 뭘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119 구급대가 전화를 병원에 여기저기 돌리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병원도 받기 어렵다고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그게 이것의 핵심인데요. 네. 사실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 어떤 뭐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그 병상 정보, 응급실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수술실 이런 병상 정보는 실시간으로 수기로 사람이 입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자가 지금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아직 수술방에서 나오지 않은 건데 전산에는 수술이 끝난 걸로만 뜨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거기만 붙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시스템이 이제는 AI 시대니까요. 자동화돼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119 소방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예. 보건복지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서로 보는 전산 창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단 수용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만 아니면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이 응급실 이용과 관련해서 꼭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겠습니다. 그 응급실은 가장 위급한 분을 먼저 살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되면 본인이 응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119를 부르시되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의료진이 분류하는 그 케이타스 분류에 따라서 진료 순서가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는 여러분을 더 빨리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존재하고 저희 의료진도 가장 위험한 분부터 살리려고 밤낮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노현 권역응급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이다혜 북마크 코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일이 뒤를 이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운이라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사건, 사고라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행운이 계속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경우 이단 행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단의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은 디귿과 쌍디귿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두 표현 모두 이단이라고 발음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사소리인 디귿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동사 이달다의 관형형인데 이달다는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실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주전 선수들의 잇단 부상으로 전력에 문제가 생겼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달다에는 그 외에도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의 뒤를 이어 따르다 또는 다른 물체에 이어지다라는 뜻도 있어서 추모 행렬이 잇달다. 유세장에 유권자들이 잇따라 몰려들었다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잇달다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동사 가운데 잇따르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은 된소리인 쌍디귿을 쓰는데요. 이 표현이 관형형으로 쓰이면 잇따르는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잇단 행운을 이 동사로 바꿔서 쓴다면 잇따르는 행운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때이른 한겨울 추위가 찾아와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지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인데도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4.2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고 남부지방도 지금 기온은 영상이지만 체감온도가 영하권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과 대전 1도, 광주 3도, 부산 7도, 제주 9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5도에서 10도 이상 밑돌며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철원 영하 14도, 전주 영하 5도, 부산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토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고 서쪽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서울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 일과 내 삶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계엄이 해소될 수 있었다며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와 추가 특검에 대해선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 내란 진상규명과 처벌은 철저히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한미 통상 안보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최근 격화되는 중일 갈등에는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제2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가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7대 감사에 대해 내부 진단한 결과 표적 감사 등 부당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무리한 감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특별조사국 폐지 등 제도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28조 원에 달하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12.3 불법계엄 1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죠. 네. 담화가 아니라요. 특별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게 1년 전 딱 이날 비상계엄 담화, 대국민 담화라고 이름이 나왔잖아요. 예. 그 당시에 뭐 반국가 세력을 뭐 척결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네. 이게 좀 너무 1년 전 딱 같은 날에 국민적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좀 차별화를 하고자 이렇게 특별 성명이라고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 같고요. 예. 12월 3일은 뭐 불법계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뭐 충격적인 날이기도 했지만 뭐 국회 의사당 앞으로 그 새벽에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어딘가에 모이지는 못해도 네. 국민들이 다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셨고 예, 그야말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메시지도 국민에 대한 감사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또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법정 공휴일로 정하는 방침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 7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집회에 이제 시민들 사이에. 행진에 그 사이에 같이 간다는 게
되게 이례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행보 역시도 그러니까 위기를 이겨낸 원동력은 결국에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면모로 보여요. 예. 그리고 그 옆에서 대통령이 서서 행진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가 그거잖아요. 국민주권주의. 네. 이거를 상징한 행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통령실은 12월 3일은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주목을 끄는 대단한 행사 기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뭐 자그마한 어떤 깜짝 이벤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비상겸 1주년을 맞아서 오늘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추진할 걸 공식화했네요. 네, 기록을 해야 기억을 만들고 기억이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라는 건데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법 개헌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우발적 저항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고 외신과 주요국 정상도 K민주주의에 주목했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기념일 제정에 있어서 세부 방안으로는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네,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알겠고 네. 국민의힘 입장이 아주 그렇죠. 큰 관심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입장이 조금 쪼개진 모습이에요. 네.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재선 의원들 주축으로 한 대안과 책임 여기 소속 의원들이 사과를 담은 입장문을 정리하면서 동료 의원들 뭐 참여 의사를 묻고 있었다 이렇게까지는 파악이 됐고 네. 그래서 입장문에서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뭐 단절하자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을 하자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다까지는 들려왔는데 네. 근데 이게 어떤 뭐 이 소장파라든가 이렇게 뭐 일부의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장동혁 대표 필두로 한 지도부 공식 입장에서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네. 오늘 장동혁 대표는 국민과 당원에게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라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6개월 후에 지방선거 때죠.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일어나서 레드카드를 꺼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는 또 진보 보수 단체들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벌써 길을 많이 막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셔서 예. 저 방금 좀 지각할 뻔했거든요. 오시는 길이 쉽지 않았다고. 네. 네, 이미 많이들 모여서 지금 구호를 외치고 계시고 네. 오늘 저녁 7시쯤에 이 진보단체로 이뤄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시민대행진 진행합니다.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한 다음에 요 근처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쪽으로 행진을 하는 건데요. 네.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 비롯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등에서 참여합니다. 예. 보수 성향 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역시 집회를 엽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이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계몽절 집회라는 걸 개최를 하고요. 네. 그리고 5시에 이렇게 모이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재명 대통령 참석하는 그쪽이 7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또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그리고 계엄이 선포됐던 작년 그 12월 3일 밤 10시 27분에 맞춰서 예.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자, 어제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은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국민의힘이 새벽에도 막 의원들 모이라고 하고 예, 그래서 네. 서초동 법원으로 가서 추경호 의원 응원하고 그랬는데요. 기각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은 고비는 큰 거는 하나 넘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라는 거지 이것이 엄청 뭐 긍정적인 영향으로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기각 가능성이 크게 보였던 거는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장관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너무 가능성이 낮아 보였고 그리고 다만 그 재판부가 이번에 영장실질 심사를 되게 오래 했어요. 예. 그래서 새벽 1-2시쯤 나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5시 뭐 이럴 때 네. 나왔으니까 네. 어떤 고심한 흔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재판부는 영장 기각하면서 사유로 혐의 및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경력, 출석 상황을 봤을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관련 증거들 수집 정도를 봐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또 중앙일보가 보도를 내보낸 게 있는데요. 네. 이 비상계엄 당일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PC에서 네. 판결문 하나를 내려받았는데 이게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해도 대통령이 별도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지는 계엄 효력이 유지된다라는 오.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이번에 영장실질 심사 때도 이거를 추경호 의원이 PC에 받았다는 거는 네네. 가담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아하. 이렇게 구속 필요성을 주장을 했는데 예.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음. 일단 내란 특검팀으로서는 신병 확보에 실패를 했는데 법원 결정에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수사 기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요. 네. 사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끝내 사과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인 건 이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 네. 뭐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영장 기각 이후에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다라면서 환영을 했고요. 민주당은 안 그래도 이제 그 사법 개혁을 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특검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거 이런 거는 법원이 사법부 개혁이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역설을 하면서 법원에 향한 비판 강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아까 생활경제 뉴스에서 살짝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어제 이 법정 처리 시한 안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시한 내 처리된 게 지금 5년 만이고 국회 선진화법 따라서 자동 부의 규정 만들어진 이후는 세 번째이죠. 네, 어제도 이제 개괄적인 내용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 감액을 하기는 하는데 그 비중 뺀 만큼 또 증액을 하는 부분이 생겨요. 네. 그래서 예산 총액은 유지가 되는 그렇게 합의를 본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냈던 안에서 3조 2천억 원 깎았지만 그 3조 2천억 원어치를 다른 데를 챙긴 거죠. 네. 그래서 좀 지역 예산 같은 것들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원래 뭐 늘 그렇지만 쪽지 예산처럼 좀 지선 앞두고 서로 챙긴 건지 요거는 좀 세부 내역을 더 봐야겠다 싶었는데 네. 이후에 제가 좀 보니까 확실히 여야 실세라고 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들이 좀 많이 챙겨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비상계엄 1주년 앞두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절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실익을 챙긴 거예요. 민주당은 정부의 첫 예산안을 안 그래도 의석수도 많은데 독단으로 처리했다라는 그림보다는 그렇죠.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명분을 얻고 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도록 놔뒀으면 자기들이 지역구 예산도 못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들을 챙기는 그런 실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네. 예. 그리고 법인세 인상되는 소식도 이거 짧게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 표준 구간에 걸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됩니다. 예. 그런데 1%포인트 올린다고 해도 전임 정부 때 1%포인트 다 인하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표 구간이 4개 있습니다. 뭐 2억 원 이하다 하면은 원래가 10%였는데 9% 내렸다가 다시 10%로 다시. 돌아오고 예. 그리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은 뭐 19% 뭐 이런 식으로 네. 4개 과표 구간에 따라서 1%포인트씩 다시 되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게 인사 관련 부탁을 하는 메시지가 포착이 됐어요. 네. 항상 꼭 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네. 메시지를 서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문재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누구를 추천한다. 아우가 추천 좀 해달라. 뭐 이런 메신저 내용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도 부적절해 보이는데 사실은 뭐 그래요. 이쪽 이 정치계 쪽에서 워낙에 그 추천 형식이 너무나 자리 잡은 곳이긴 합니다. 업태에서. 네. 근데 이게 정치적 파장으로 더 크게 이어지게 된 거는 또 이름이 그 이름이 예, 김현지라는 그 이름입니다. 뭐 예. 김현지라는 세 글자라기보다는 현지 누나라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 김남국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김현지 부속실장 말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야권에서는 맹공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실세설을 다시 띄우면서 공세에 나섰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음침한 밀실 인사거래가 내년도 나라 살림인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 와중에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잠잠해지길 기다렸는데 예. 정작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팀키를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 비서관이 문재석 의원하고 이런 메시지 나눈 것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소식 하나 더 짚어보면요. 이 한미가 워싱턴에서 외교 차관 회담을 열고요. 지난 정상회담 이후에 도출한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에 나서겠다 공감대를 형성했다고요. 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워싱턴 국무부 상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 이번 회동이 한미 정상회담하고 그 경주에서요. 그리고 팩트시트 발표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고위급 협의인데 네. 한미 양측이 이 팩트시트에 명시된 사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그 실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한 상태고 박 차관 설명에 따르면은 양국의 협의 채널은 이제 미국이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나면 우리 측이 TF 만들어가지고 미국 측 담당자하고 직접 매칭을 하는 방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병행을 해서 진행한다는 설명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물밑 작업들이 이미 시작이 돼서일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 그 뭐 자체 핵무장론 이런 것들을 내세우잖아요. 네. 이걸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사실 이런 뭐 자체 핵무장론 이런 거 오르내리는 자체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원래 그 핵 확산 방지라는 오랜 기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 주무부처라든가 이런 내부에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큰 산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핵무장 주장이 진화되지 않으면 이제 협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대통령이 좀 공개적으로 경고한 의도가 짙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핵무장 추진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재가 뒤따르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외교부에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무책임한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현실을 좀 충분히 설명해달라 이런 주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굉장히 좀 핫했던 얼마 전에 끝났지만 네. 드라마 김부장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예요. 대기업에 다니던 50대 이 김부장이 사회로 밀려나서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는데 오늘 주제가 네. 이 드라마 내용과 꽤 닮아 있네요. 맞습니다. 그 김 부장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현실적이어서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연말이 되면 의뢰 우리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 네. 구조조정의 방식은 역시나 희망퇴직에 돌입해서 그 인력의 구조조정을 본격화시키는데요. 네. 사실 이제 김 부장도 퇴사를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있게 된 것도 아니고요. 네. 거기에 보시면 퇴출 압박 수단으로 자기 동기인 허과장 쫓아내도록 그렇게 설득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 심지어 이제 좌천성 발령 냈다가 생산지 구조조정 리스트화 시켜서 보고하라 네. 하고 있던 과정에서 결국에는 뭐 희망퇴직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퇴사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희망퇴직이라는 게 이제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름은 결국에는 나는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애매모호한 순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이 있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희망퇴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시중 5대 은행권 선두로 금융권, 가전, 뭐 통신, 유통업계 뭐 네. 가릴 것 없이 인력 구조 조정 나섰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대기업은 이 경영 환경이나 사업 실적이 낮다고 하면서 네. 희망퇴직 명목으로 위로금을 네. 제시하거든요. 이게 네. 논리적으로 좀 모순 아닌가 싶은데. 사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희망퇴직 공고하고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정리해고의 전 단계 또는 그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어떤 그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는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건 왜냐하면 사실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돼야 된다고요. 사실 이게 이제 뭐 막상 회사가 뭐 도산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미래 그 경영 위험을 예측할 정도면 된다라고까지 지금 완화돼 있긴 상태긴 합니다. 그런데 네.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임금을 동결하거나 연장 근로를 중단하고 또 뭐 신입사원 채용도 중단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걸 입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요. 그다음에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고요. 최소 50일 전에 뭐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와 아니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 통보하고 협의까지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따지면 정리해고의 법적 문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러기도 하고 사실 정리해고 대량의 정리해고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화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 조치로서 정리해고는 극히 지양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단계로 인력의 구조조정은 필요한 거고 네. 어쩔 수 없이 이 희망하는 이 아름다운 퇴직. 모습으로 가장한 퇴직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망퇴직을 뭐 거의 매년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특히 뭐 은행권 뭐 이런 네. 곳은 퇴직 위로금을 막 거액을 지급을 해서 네. 언론 보도도 크게 나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희망퇴직이나 이 퇴직 위로금을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있었으면 벌써 그 은행권에 나의 예금을 해놓은 이자를 가지고 이 네. 수익을 얻고 있는 은행이 그렇게 네. 내보내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사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대기업도 보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위로금의 수준이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더 밑으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심지어 이런 퇴직 위로금이 없는 경우도 너무 네, 많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권고사직을 뭐 당한다거나 아니면 정리해고 희망퇴직자 모집할 때 3개월의 급여는 주는 거 아니에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사실 어디에서 연유가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정해진 예. 게 없군요. 그러니까 위로금 액수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이를테면 사실 이 금액을 지불하고 이분들이 이 직원들이 나가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야지 회사가 그걸 시행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나가더라도 어떤 회사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요것만 넘으면 더 큰 수익이 있을 거다, 더 나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에 있어서 위로금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네. 퇴사를 시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포장은 희망 네. 퇴직이라고 돼 네. 있지만 네. 네. 결국에는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희망퇴직이라 쓰고 강제퇴직이라 부른다. 뭐 이런 생각한다 이런 건데요. 네. 사실 누군가는 뭐 희망퇴직 이런 걸 제도를 기다렸다가 시행하면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뭐 대부분의 우리 분들은 뭐 준비되지 않다가 아니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통보받게 되는 경우들일 텐데요. 네. 이럴 때 이제 심지어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까지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내가 신청은 하지만 스스로 그만두는 느낌이 아닌 네. 그냥 퇴사를 당한다라는 회사는 떠난다는 그러니까 떠나게 등 떠밀려서 나간다는 감정이 더 앞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뭐 아까 그 근로자 대표 뭐 노조 얘기도 네. 하셨지만 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도 희망퇴직 대상자에 오를 수 있나요? 맞습니다. 뭐 노조에 가입했다고 안 오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노동조합원이 희망퇴직 대상자에 오르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희망퇴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서 정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실시 여부로 결정할 수 있고 예. 뭐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정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정하는 절차, 거군요. 그다음에 퇴직 위로금 수준도 다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회사하고 노동조합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단체 협약에 우리가 희망퇴직 실시할 때 어떤 절차에 대해서 아니면 요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다고 하면 그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없다고 하면 전혀 회사가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요. 예.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불이익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희망퇴직 대상자에 강제 선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에도 사실상 이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에 저 사람을 대상자로 선택한 약간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 노동 행위의 의사가 인정돼야 돼, 입증돼야 된다. 그것도 그러니까 입증하는 것도. 이걸 뭐 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런 의도는 거의 없을 거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김 부장 드라마 속에서 보면 네. 김 부장이 이제 영업부에서 밀려나서 퇴사 전에 공장 안전관리직으로 발령이 맞습니다. 나고요. 네, 네. 일종의 약간 퇴사 압박으로 느껴지는 상황인데 네. 이런 회사의 인사 발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사실 그 전에 앞서서 이거는 뭐 거의 퇴사 압박은 맞는 거죠. 거기는 네, 이제 현장 그렇죠. 관리직이라는 게 그냥 한 직에 있고 거기에 다 거쳐가는 거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대부분이 이제 발령 나기 전에 그만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 가다가 이제 버티다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을 때 막상 따르자고 하니까 내가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안 가면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 이게 이상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많으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후에 법적으로 뭔가 잘못이 됐는지 다투고 싶으면 다투시는 게 맞다라는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요. 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서로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회사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걸 발령할 때는 정당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내가 불응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인사 발령에 그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불응하는 경우로 치부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징계의 사유를 하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선은 따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당장에는 이 회사 인사 발령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뭐 잘잘못을 가리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야, 현실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잘잘못 가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뭐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 작은 기업으로 더 들어오면 뭐 타지 인사 발령이 내거나 아니면 뭐 계속 나는 한 10년 넘게 이거 뭐 이 직무만 하다가 갑자기 딴 발령 딴 거 내면 굉장한 쇼킹한 사건, 그렇죠. 정말 진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 사건으로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네. 어찌되었거나 뭐 타지역으로 발령 내는 거나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이제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통해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회사의 인사 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이걸 나중에 부당 전보로 발령해서 원상 복구시켜 주도록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네. 사실 여기에도 이제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업무상 필요성하고 그 이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얻게 된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당성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더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당 인사 발령이 될 거고요. 아니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경우에는 그 반대로 회사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게 됩니다. 일단 이런 잘잘못을 좀 따지더라도 받아들이고 나서 이후에
네, 맞습니다. 따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고요. 판정이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호적인 판정이 나진 않아요. 네. 그 드라마 얘기를 다시 해보면 네. 이 김 부장에게 동기인 만년 과장 허 과장을 이제 허 과장의 경우에 네. 사무직에서 울릉도 현장직으로 발령이 나고요. 또 맞습니다. 회사에서 직무 교육을 네. 실시를 하는데 네. 이런 과정은 혹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사실 요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 네. 타 지역으로 이제 발령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갑작스러운 발령은 맞긴 하겠지만 그 부진 인력으로 낙인 찍히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간 인사 평가에 의해서 예. 그 저성과자로 이제 평가됐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네.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개인적인 법적인 다툼에서 사실상 그다지 개인이 승소하기에는 현저히 승소율이 낮기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간의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 대상자를 선정했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기업처럼 인사평가나 그 저성과자를 골라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세밀히 계획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 뭐 그랬잖아. 예전에 그래서 이거 지금은 인사발령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뜬구름 잡는 이 이유에서는 네. 부당 정보 발령으로 판단된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이 희망퇴직의 어떤 목표 수를 이렇게 정해놓고 네. 그 목표 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희망퇴직을 하겠다 공지를 하고 네. 인사 담당자가 개별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네.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문제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목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사실 이제 희망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퇴직자 수가 잘 모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희망 퇴직 절차 안내하고 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을 개별 면담이라는 이걸 통해서 거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면담이나 퇴직 권유 자체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한 그러니까 확정적인 그 일방적 근로관계 의사를 단절하는 그런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네. 면담 과정에서 퇴직을 권유하거나 어떤 선택을 우리 근로자한테 넘겼을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네. 그때는 아직 해고나 그런 우리가 말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뭐 억압적인 회유적 뭐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뭔가 그걸 다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이 희망퇴직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면담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권고사직을 좀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희망퇴직하고 권고사직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닙니다. 뭐 법적인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걸 희망퇴직에 공개적으로 모든 신청자를 모집하는 받아서. 거죠. 받은 거 반면에 공고사진 같은 경우는 특정에 딱 찍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퇴직해 주실래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해서 승낙하는 경우가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합의 해지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요. 네. 공고사직 역시 뭐 회사의 사직 공고와 그다음에 이런 거 다 통해서 하는 거 희망퇴직과 동일하게 됩니다. 네. 어떤 방향성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결과물은 똑같은 맞습니다.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희망퇴직은 집단적 성격이 강하고 권고사직은 사실 이제 개별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이 희망퇴직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 또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고요. 또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들어온 문자 하나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9325님 희망퇴직을 권고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퇴직할 마음이 없습니다. 회사 계속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사실 이 바람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희망퇴직을 권고받았다고 하는 거는 네. 어쨌든 이 제도를 했는데 개별 면담으로 통해서 이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어떻게 해서는 이분을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먼저 권고받는 수준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드라마도 말씀드렸지만 김 부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이 시기는 버텨주셔야 된다.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같은 분께서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네. 만약에 희망퇴직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네. 뭐 남은 연차비 이런 건 회사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뭐 당연히 줘야 되는 거여서요. 뭐 요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뭐 연차비나 다른 법률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네. 퇴사로 인해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네. 요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479 하나님 희망퇴직과 네. 명예퇴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희망퇴직은요, 이 수시로 발생시킬 수 있다. 어떤 그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올해 있을 수 있고 내년에 없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올해도 2번 있을 수 있고 하는 거지만은 이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제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정년퇴직이 되기 전에 뭐 3년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다르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정해진 요건도 있을 겁니다. 네. 예. 희망퇴직은 뭐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는 거지만 명예퇴직 역시 다른 규정에 따라서 따르게 돼 있는 거죠. 네. 자, 9963님, 갑작스럽게 희망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 네. 어떻게 좀 마음을 다잡고 이 상실감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사실상 이게 뭐 개인적으로 이겨내셔야 되는 부분인가 하지만 이 정도가 지나칠 때는 사실 이제 더 큰 병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회사의 업무 중 하나의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공황 장애나 뭐 그다음에 뭐 우울증 같은 걸 얻으실 수 있으면 이 업무상 사고의 질병을 얻으신 걸 수 있으면 더 심해질 경우엔 산재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승인율은 그다지 높진 않지만 아이고, 네. 네, 어쨌든 그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9306님, 희망퇴직을 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사의 고용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그 희망퇴직을 통해서 그게 이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만두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당연히 됩니다. 포함되는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이거는 인정되겠지만 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그 자격 그 인정 기간이 180일 6개월이 넘어야 되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인정되시겠죠. 이렇게 되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되고요. 그다음에 신청했을 경우에 얼마를 언제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 문제인데 그 실업급여 금액은 그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하한액은 6만 1천 원 정도 있고요. 그 상한액은 6만 6천 1일분이 6만 6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일분이 최대 189만 원 정도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189만 원은 바로 통장에 다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는 이 고용보험의 총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1에서 3년 미만 경우에는 최소 120일, 그다음에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최대 270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9개월, 뭐 4개월부터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희망퇴직의 경우는 이렇고요. 명예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사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이제 그 제도를 이용하는 거니까 회사에서의 그 어떤 고용 조정 계획에 의해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도 아니고 그 우리가 어떤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규정을 해놨는지에 따라요. 만약에 이제 명예퇴직은 그냥 일성의 제도로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제도를 선택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거니까 어떤 회사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진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왜냐하면 정년퇴직했을 때도 안 될 것 같지만 실업급여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 경우로 따지면 제가 조금 더 고민해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명예퇴직이 실업급여가 될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군요.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9325님, 4791님, 그리고 9306님께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정 톡톡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간입니다. 시내21 이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매월 첫 번째 수요일 북마크는 주목할 만한 신간을 만나보는데요. 벌써 지금 12월 첫째 주 한 해를 정리하는 네. 시기가 됐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책을 좀 주목해봐야 할까요? 뭐 차분하게 한 해 마무리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과 그다음에 또 12월 되면은 또 한번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모아봤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만나볼 책은 소설인데요. 제목이 신이 떠나도 해요. 신이 떠난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 주인공이 무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이 떠나면 큰일 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현재림이라고 하는 무당과 그 딸인 미래가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른바 그 K 엔터계에서 이름난 무당이었던 거예요. 오, 네. 사실은 방송계 근처에도 이런 분들 좀 계시지 않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예계에서 제법 이름을 날린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춘 거죠. 근데 오. 사실은 그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찾지 자기 않아요. 함께하던 그 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하. 더 이상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신이 떠난 다음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다시 이분이 오시게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뭐 한 가지만 잘 끝내면 다시 오실 거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이분이 그 K 엔터계에서 이름난 무당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럭키즈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 네. 기획사가 이제 자기네 사옥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네가 지으려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맨션이 아주 오래된 맨션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맨션 자리에 건물을 올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이 건물 사람들이 여기 맨션이니까 좀 한두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무당이 그 맨션의 꼭대기로 입주를 하는 거죠. 오. 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잘 어떻게 구슬러서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인데 네. 소설에 지금 뭐 무당도 나오고 신과 같은 존재에 대한 질문도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에 신이 만약에 떠나면 무당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사실 이 한국도 무속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둠의 케이프 컬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와 연장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신이 떠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약간 유쾌하고 경쾌하게 이 작품이 펼쳐내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요맘때쯤에 나 너무 미래가 불안해라고 생각하시면서 새해 좀 맞으면서. 기댈 곳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인 거죠. 그렇죠. 이 신의 힘을 빌어서 인간의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네. 또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가 지금까지 기댔다고 생각한 무언가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실존적인 문제는 이 무당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 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당 말고 그 딸의 미래가 아까, 있는데 예. 근데 이 미래는 또 어머니한테서 신이 떠나야 나도 이제 엄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랑 딸이 약간 동상이몽이에요. 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맨션 사람들하고도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 소설에 등장하는 동네 이름이 무연동.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맨션도 무연 맨션이고 뭐 등장인물 이름도 현재림, 현미래. 그러니까 약간 작가님의 어떤 그런 감각이 좀 느껴지는 부분인데 작가가 예능 작가로 일을 시작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그동안은 이 소설은 이 작품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에세이를 쓰시던 분인데 에세이도 정말 웃기게 재미있게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쓰신 라면 먹는 에세이가 있는데 이게 또 억대 판권이 해외에 팔리기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경쾌하고 촌철살인으로 잘 쓰는 작가분인데 이번에는 소설로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 줄거리만 들어보셔도 아 엄마와 딸과의 관계에 뭐가 생기겠구나. 그렇죠. 이 맨션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떤 전개겠구나라는 걸 조금은 예측이 가능하실 텐데 그래서 웃기고 찡하고 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북마크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만한 문장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딸이 얘기하는 그 엄마가 마지막 문제를 풀면 돌아오실 거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동안 이 무당은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 하면 항상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라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오직 신의 뜻대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어떤 대답도 아닌 되게 신기한 만능 치트키 같은 답인 거죠. 근데 이 신의 뜻대로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뭐 물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결국은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오직 신의 뜻대로라고 하는 요 한마디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자, 신의 21 이달 기자와 이달에 주목할 만한 신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또 제목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K-팝 응원봉 걸스라는 책이네요. 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연일 화제가 되었던 응원봉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인터뷰집입니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시위 문화가 이전과 매우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한복판에는 그 아이돌 콘서트에서 드는 응원봉을 든 젊은 여성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이 응원봉을 들고 나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동안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이돌 좋아하고 콘서트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정치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지금 꼭 1년 됐거든요. 오늘이 마침 12월 3일인데 이 책에서는 이 계엄 이후의 시간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을까요? 이 책을 쓴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소설가 이희주 씨인데요. 이희주 작가가 그동안 그 아이돌 팬덤에 대해서 많이 소설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한국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일석구구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과 총 셋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이제 각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광장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아예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뉴스에서 볼 때는 사실은 팬도 아니고 응원봉도 없는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라고 이제 바깥에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의 경우는 그것을 안에서 분석하는. 그러니까 내가 응원봉을 들고 나간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당시에 진짜 뭐 언론과 정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이 응원봉을 들고 나온 여성들. 그때 진짜 막 중독성 있는 가사에 맞춰 노래도 막 부르고 이 형형색색의 이 응원봉 들면서 시위 현장 분위기도 바꾸고 했는데 이들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당시에 그 이들이 들고 나왔던 그런 피켓들 중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피켓은 뭐냐면 뭐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최애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라고 해서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K-팝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언급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능한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언급하지 않는 네, 방향으로 네.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음. 내 아이돌 응원봉 가지고 거리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제 그게 어떤 맥락에서 가능했던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책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팬덤에 있는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봐 왔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특하다라는 식의 시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특하다라는 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몫을 하겠다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집회에 나갔던 네. 분이 이 인터뷰에 참여한 게 있는데 네. 부산 집회는 서울만큼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질 수가 없었다라고 아하하. 이야기를 하고 예. 또 그런 책임감으로 이제 그 부산 집회에 나갔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 꼭 1년을 맞은 지금 이 시기에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은 에세이인데 반가운 이름이 나왔네요. 저희 선배이신 이금희 아나운서의 에세이네요. 네, 공감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사실 딱 제목만 봐도 아 이거는 공감? 예.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할 만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이금희 아나운서 다운.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그 경청하는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네.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강연을 다니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이 4050 세대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2030 잘 모르겠어요라는 식의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얘기를 그래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다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4050만 2030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서로 저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라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잘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고 특히나 이 2030 좀 젊은 세대 특히나 이 4050 세대에게는 뭐 자녀뻘이기도 하고 네. 또 자기 직장에서는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막내 그렇죠. 직원이기도 후배. 하고 네. 이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심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 세대 중간에서 어떤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보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오늘 특히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어떤 따스한 공감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서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감 이야기가 책에 담겨 있을까요? 이제 정말 다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지금 4050 세대 그리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 형제자매는 다들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아이들이 집집마다 둘셋씩은 네. 다 있었고 네. 심지어 뭐 4-5씩 있는 그렇죠. 경우들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외동이 정말 많고요. 많아졌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 안에서 이 하나뿐인 아이를 배려하는 것에 익숙한 채로 네. 자라난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형제자매가 있는 집에서는 뭐 만약에 뭐 서너 명 정도 있다 하면은 밥 한번 먹으려고 해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무슨 간식 하나만 있어도 밤에 밤에 가서 무슨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기억해 놓고 울고불고 하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다 각각의 방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또 이런 때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데 혼자 자라는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취향을 존중한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장년층이 볼 때는 야 이런 건 다 집에서 다 배운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가 이젠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신간 3권 살펴봤습니다. 윤이나 작가의 신이 떠나도, 이희주 작가 중심의 K-팝 응원봉 걸스, 또 이금희 작가의 공감에 관하여 살펴봤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